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들과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등과 함께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인데 거부권과 재표결, 반복되는 상황이 총선 전국엔 어떤 영향일지 따져보겠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여당은 운동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86세대 수도권 텃밭에 여당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죠. 선거 때마다 바람을 옮겨 타는 이른바 한강벨트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미 구도 싸움이 시작된 이번 선거판, 유권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총선 D-70일 전국 현안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짚어보고요.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립니다. 1월 30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신속한 배상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족들은 돈으로 희생자를 모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올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제거된다면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다며 재협상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법과 함께 재표결 시점 전략을 고민 중입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설치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앞으로 6년 사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분의 1이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이 1년 만에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릅니다. 조별리그에서 보였던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만회하고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데다 국민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은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재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모든 법률은 헌법 원칙으로 제정돼야 하고 특히 조사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 중립성이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없는 동행명령 같은 기본권 침해 우려와 참사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또 국가 예산 낭비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제거했습니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법안 수로 따지면 9개째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고유 권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동시에 불통과 독선 이미지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사로 인해서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세울 계획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자 지난 1년 동안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 등을 이어오던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족들은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배상과 보상만을 운운하면서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사 발생 초기부터 여당 유력 인사들이 유가족들을 보상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매도하더니 정부도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다.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를 멈추라면서 재협상 카드로 맞섰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의를 요구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한 유족을 윤 대통령이 끝내 외면했다며 비정하고 한심한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요구하셨던 특검 도입도 또 유가족이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도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거부권 행사와 함께 정부가 유족 지원 대책을 내놓은 건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이라며 모욕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마치 돈과 배상만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은 데다 과도한 권한까지 줘 앞으로 1년 반 동안 나라를 극한 갈등으로 몰아넣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장께서 중재했던 어떤 중간적인 내용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이 뻔히 예정된 갈등을 보는 것보다는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없앤다면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특조위의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등을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꼽았습니다.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조위 활동기간 단축 등 이미 정부 여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여야는 국회로 되돌아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까지 맞물리며 거부권 재표결 전국이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는 3월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완화되고 원룸 방 개수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규제도 철폐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66% 이상 돼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됩니다. 공유 토지도 전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유자 4분의 3의 동의로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11개 시행령,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지원으로 프레임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돼 원룸이라 불렸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투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중심 상업 지역에서 주택은 주거 외 업무가 복합된 건물에서만 허용됐지만 주택 용도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의 경우엔 폭 4m 이상의 도로가 통과해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소형 부지의 주차장 규제도 풀립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가구당 주차장이 각각 0.6대와 0.3대씩 보유로 완화됐습니다. 공유 차량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면수 1개당 일반 차량 주차면수 3.5개 설치로 인정됩니다. 경매나 공매 매입에 1, 2년씩 걸려 애를 먹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도 빨라집니다.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LH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 매수해 보증금 반환 기간은 줄이고 금액은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6년 사이에 3분의 1이 없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김영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만 9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8년에는 2만 6천여 곳으로 6년 사이 3분의 1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때문입니다. 출산율은 2015년 이후로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져 재작년에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0.7대도 무너졌을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대책 발표는 이번 달에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정책 평가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좀 중장기 전략까지 포함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지금까지 거론된 대책들이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할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을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교체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부위원장 교체라는 극약 처방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후임으로는 주영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스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배임 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 팬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금품 수수 경위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7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김종국 전 감독이 기아 구단을 후원하는 커피 업체 회장을 만나 수표로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돈을 받기 한 달 전에 선수단 유니폼에 부착하는 견장 광고를 업체 측에 제안했고 업체 측은 금품을 건네면서 계약 체결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군 당국은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지난 28일 동해에 이어 이번에는 서해상으로 여러 발을 쐈습니다. 이 미사일은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발사됐는데 군 당국은 비행시간이 길었다고 밝혀 1000km 이상의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군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한 배경에 대해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육지와 해상을 오가며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배경도 관심입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에 배치해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입니다. 여기에 올해 등장한 순항미사일을 불화살 3-31로 명명하면서 전술핵 화산 31을 탑재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방력 강화라는 자체 일정을 따르고 있지만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며 도발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를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진수희 전 의원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횟수로는 5번째고요. 법안으로 따지면은 9번째인데, 네, 뭐 예상된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네. 야당 단독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또 공을 넘기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여튼 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이태원 특별법 오늘 그 제2요구권 의결하면서 아마 그 피해자나 희생자 또 유가족 지원 방안을 같이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유가족들이 지금 원하는 게 그런 뭐 피해 보상 지원일까 좀 그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요구하는 거는 진상규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짧은 시간에 160여 명이라는 젊은이가 희생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또 책임을 묻는 문책도 없고 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렇게 절절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만나지 않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특히 책임자 문책이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을 문제 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진상규명이라는 그 이름으로 요구하는 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 오늘 정부에서 이 제2 요구를 의결하면서 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이 특별법에 독소 조항들이 있다. 특조위 위원 구성이 너무 편파적이고 거기 위헌성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특별법 내용을 잘 모르세요. 모르고 그저 기억하는 거는 그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누구한테도 책임을 안 물어? 좀 만나주지,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다독여주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당 쪽 여권에서 이렇게 다시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로 또 공을 돌리는 이 상황에 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것 같고요. 저는 물론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좀 불순한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온 것이 뭐냐면 초기에 상황을 잘 진정성 있게 관리하고 수습했더라면 그냥 잘 무리 없이 끝났을 일도 자꾸 키워가지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이 상황을 왜 자꾸만 자초하는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다른 거부권 행사하고는 조금 진수희 의원께서도 다르게 이 사안을 좀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죠. 또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여야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은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장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의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설명은 이게 국민 분열을 주장하고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말씀하셨듯이 대신에 이제 피해자들 뭐 지원 대책, 유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족들과 민주당은 동시에 이게 유족들을 더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뭐 자식을 마음에 묻은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나 어느 정도 진상이 규명되고 난 다음이라면 뭐 지원책이 귀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 당시에 그 화면들을 많이 보면서 엄청나게 마음 아팠지 않습니까? 네. 왜 119, 112 행정 시스템이 그 참사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그 1년이 넘었지만 그 어떠한 진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왜 119, 112가 그때 작동 제대로 안 했는지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밝혀달라는데 돈으로 지원해 준다? 이거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네. 오늘 그동안 뭐 9번째 거부권 행사 있었지만 이번만큼 마음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네.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이 만약에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내가 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갖다가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밝히고 싶다. 그런데 요것이 좀 위헌적인 거니까 요것만 바꿔준다면은 내가 특별법 동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부권 행사는 유달리 대통령이 뭐 과거에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직접 그 주재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지도 않았어요. 또 한덕수 어떠한 총리가, 해명이나 또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부권 행사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렇게 막 어떠한 양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행사하라고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예. 자, 오늘 여당에서는 그 재협상을 해보자 네. 이런 얘기를 갖고 나왔는데 그 영장 없는 동행 명령 같은 것은 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좀 손보고 유족들 또 입장도 좀 넣어서 재협상을 해보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재협상 카드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물론 쉽지 않아 예.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재협상을 요구할 거였다면 그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당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예. 만들어서 또 여야 간의 합의를 시도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라도 그 여당의 입장이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던가 그런 게 안 보여서 좀 아쉽고요. 예.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런 조항이 좀 문제가 되고 이 국론 분열에 그 어떤 우려가 되니 좀 이런 거를 좀 다시 제고해 준다면 네. 한번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좀 기다리겠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 쪽에서 재협상을 야당에게 좀 요구를 했더라면 혹시 민주당이 그것마저 안 받아들이면 또 여론이 또 떠나가니까 저는 조금 긍정적인 자세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남기는 남습니다. 네, 오늘 여러모로 좀 아쉬움을 드러내 주셨는데
자, 일단 국회로 다시 돌아왔고요. 민주당 지금 쌍특검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함께 표결하는 이 방안을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여당 공천이 끝난 후로 미루는 그 야당의 또 속내도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만약에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러면 재표결은 이제 없는 거거든요.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의힘 쪽에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기를 뭐 민주당으로서는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거를 또 추진할 때 그럼 또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제 그 총선 전국인데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법안을 갖다가 또 정쟁에 이용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좀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이 시행 시기를 갖다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에 총선 이후로 미뤘던 거거든요. 양민주당이 양보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특검도 이제 안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시행 시기도 선거 이후로 넓히고, 그 다음에 조사위 활동 기간도 많이 이제 줄였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양보를 한 만큼 좀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양보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앞서 진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 총선에서는 어떤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총선에서는 이제 야당이 그 의석수를 가지고 약간 이제 횡포를 부리는 그거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 한 민심이 더 곱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야당이 그렇다면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는 어떤 속내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듯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좀 유도하는 그런 일종의 덫을 놓는다 그럴까? 그런데 거기에 이 여권이 애초에 이 문제 초기 상황에서 잘 대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상황을 자꾸 이런 민주당이 쳐놓은 일종의 덫에 자꾸 빠져드는 이런 우를 자꾸 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게 사실 총선 과정에서도 별로 여권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재표결하는 시점을 가지고 너무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그동안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들이 왔을 때 해오던 관행들이 있잖아요.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재표결을 시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설사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된 대로 저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시기를 막 계산기를 너무 두드리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것도 사실은 보기에는 썩 안 좋습니다. 자, 이미 뭐 정쟁화는 시작됐고요. 대치 전선은 또 형성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발했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이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위원장님 사퇴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은가요? 글쎄요. 민주당 일각에서 그러던데요. 2시간 47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구질구질하네요. 민생을 이야기하기에는 2시간 47분은 짧고요. 2박 3일도 짧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 그리고 정당법 위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고발을 한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 나보고 아바타라더니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자,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내가 아바타인데 무슨 당무 개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입장이에요. 국민들의 입장을 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여당의 당 대표가 1년 8개월 동안 7번을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당 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쫓아내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바꾸고 이게 눈에 보여요, 국민들 눈에. 물론 뭐 명시적인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 없지만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이렇게 본인데 이건 당연히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이고 선거 개입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비판하자면 뭘 합니까?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 정당사에 과연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관계가 과연 이렇던 적이 있었던가? 저는 한 번도 기억나는 사례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이 부분을 갖다가 뭐 고발한다? 이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거다라고.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끝판왕이다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진수희 의원께서는 이 당무 개입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비대위원장이 좀 사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그쪽에다 전한 게 그게 그렇게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여기 공선법 위반인지는 뭐 그 법률 다루는 분들마다 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하나 해드리면 공천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서영교 뭐 그 대책위원장인가 하는 분은 그걸 공천 개입까지 아까 언급을 하던데 그건 이제 명백한 어찌 보면 가짜 뉴스이니까 그거는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총선에 영향을 줄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게 민주당도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가 대통령은 불가능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고발한 건 뭔가 당정을 갈라치게 한다던가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총선에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발장은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야 모두 이제 공천 작업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이 컷오프 대상자를 선별할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강화가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일단 신4대악을 규정을 했는데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에 해당하는 분들 공천 못 받고요. 4대 부적격 비리, 자, 배우자 자녀 입시 비리, 배우자 자녀 채용 비리, 본인 배우자 자녀 병역 비리, 그리고 자녀 국적 비리. 근데 가족이 처벌을 받아도 공천을 주지 않고요. 사면 복권제도 배제하겠다.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딱 봐도 좀 민주당을 겨냥했다. 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함에 있어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죠. 저는 뭐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또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후보자, 민주당도 물론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후보자 개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후보자 적격성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유예요. 탈락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족까지 넓히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족의 예를 들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가족 입시 비리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유로는 우리는 이런 사람 공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을 갖다가 저격한 맞춤형 이제 그 소위 공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런 그 도덕성 기준이냐 아니면 민주당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을 치기 위한 정치인지 이런 점이 좀 고민에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민주당보다 우린 도덕적 우위에 있다. 이 차별화 전략이 승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사면 복권 받은 사람도 배제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강서울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 이미 지금 뛰고 있습니다. 딸 취업 청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또 사면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강서울 당협위원장 직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총선을 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못 받는 겁니까? 그렇죠. 이 예. 기준을 곧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못 받게 되는 예. 건데 저는 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정말 대폭 강화한 게 꼭 민주당과 민주당의 특정인들을 의식해야 하고 겨냥해서 뭐 그랬다기보다는 예. 이게 저는 국민 눈높이 같아요. 그동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정말 그런 부정과 비리와 뭐 예. 부패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도 더욱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예. 정치에 대한 불신도 커졌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 이 공천 기준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네. 자, 국민들의 도덕적 눈높이가 바로 이거다. 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민주당도 자 도덕성 검증을 했는데요. 현역 의원 포함해서 6명 정도 이제 배제 의견이 좀 나온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엇보다 아직 발표가 안 된 현역 하위 20%. 자, 이 명단에 누가 들어갈까 이 부분이 관심이라서 여러 가지 뭐 찌라시 버전도 돌고 이런 아주 혼잡한 상황이에요. 비명계에서는 뭐 이미 반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작이 됐는데 설 전에는 이 예민한 문제 발표가 될까요? 오늘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늘까지는 아직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예. 대변인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어떠한 명단도 아직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아직 어떠한 명단이 나온 건 없다고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명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설 전이면은 뭐 한 10여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체화되어야지 설 이후에 공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설 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미칠 여파는 굉장히 클 거예요. 예.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당연히 반발할 거고 소위 그 이낙연 신당 또는 이제 개혁신당 소위 3지대로 공천을 위해서 예. 이동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가느냐 또는 가더라도 소위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은 뭐 동정 여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아닌 소위 말해서 그 가봤자 별 볼 일 없을 거다. 이런 어떤 이제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평가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과거에 보면 네. 민주당의 경우는 그 공천 배제하는 6명은 어차피 이제 공천에 아예 배제가 되는 거니까 드러나는데 하위 20%의 경우는 공천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고 경선에도 불리해지는 참여하면서 이제 감점을 받는 예.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명단을 발표 안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지난번 선거 때도 명단은 발표 안 했기 때문에 불이익 예. 감수하고도 내가 경선에 참여 발표는 안 했지만 통보가 됐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좀 흘러나와 이런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죠. 확인을 안 예. 해주면 뭐 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 경우에는 아마 명단이 공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명단 중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 86세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겨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친문 그룹들 지금 친명계의 자객 공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진짜 이분들이 여기에 포함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네.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그동안은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있다가 비명의 주축이 되신 예. 원칙과 상식 그 의원님들이 탈당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범친명 그룹 내에서 친문이냐 찐명이냐 네. 이 두 그룹 사이에 또 이 갈라치기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이 국힘 쪽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 내 좌파 운동권 세력 척결 이거를 이렇게 네. 선거 프레임으로 프레임의 하나로 제시를
한 이후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한동훈 표적 공천 이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선을 보이면서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중성동 갑자기 임종석 전 실장 출마하는 지역이 아주 지금 굉장히 관심 매치 지역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자세히 네네. 그러자 또 민주당 내에서 그 임종석 전 실장 포함한 그 친문 그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후보자들 면접을 하는데 내일 개항을 또 면접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경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대표가 경선을 치른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그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고 지금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논란이 그동안 관심을 많이 이제 받았는데 이제 결국은 경선까지 이제 가는 모양새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 당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계파 갈등. 계파 공천 또는 뭐 자객 공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 대표 나도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경선을 치르는데 무슨 자객 공천이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도 소위 말하면은 경선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지 않았느냐. 사실 어디 당을 보더라도 당대표가 지역구 나온다는데 거기에 경선 붙는 사례는 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 내의 어떤 갈등의 기준으로서 이거는 당원들의 선택이다.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어떤 그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가 그립감을 가지고 그립력을 가지고 당원들의 심판으로서 치르겠다. 이런 어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한 장면. 이제 보여주고 싶은 장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지금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못 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출근길 기자들 질문을 받고 이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그래픽으로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이 비례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욕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진수 의원님, 뭐 일리 있는 지적입니까?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정 장애로 인해서 사실 민주당이 이 비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이런 그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준연동형제 현재 그 제도를 유지할지 이 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또 어떤 게 유리할지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하여튼 들리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요새 뭐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저는 당 대표 이제 경선 면접이라도 하면 이제 얼굴을 뵐 수 있을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근데 비례로 나올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보십니까? 내일 면접 본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을 거의 일주일에 서너 차례 재판을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이 여러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서 실질적으로 선거운동 하시기도 어려울 게 아닌가 싶어서 주위에서 혹시 비례로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권유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콕 집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병립형과 연동형을 특히 연동형 선택하면 마치 거대한 무슨 뭐 범죄 집단처럼 얘기하는데 연동형이 범죄 집단화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는 국민의힘이에요. 사실은 병립형은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낳고 국민들, 특히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그 폐해를 갖다가 보완하고자 연동형이 도입된 거거든요. 근데 그 연동형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게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이 거기에 쫓아간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병립형이 그러면 지고지순의 순이냐 선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그럼 소위 말하면 거대 그 양당의 정치 시스템
개념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천주교 방문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정치의 임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수자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하나의 보면 연동형입니다. 그럼 연동형의 취지대로 각 당이 연동형대로 가면은 사실은 이런 위성정당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조건 연동형 가게 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연동형을 유지하는 게 뭐 이렇게 범죄행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동형을 엄청난 그 개혁적인 제도 개혁으로 주장하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까지 관철을 시킨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를 가지고 어떤 게 자신들의 의석에 도움이 될지 하는 그거를 계산을 하고 있는 행태를 제가 문제를 저도 뭐 진수 의원이 그걸 악마한다는 이야기 삼는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가 마치 이제 병립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선이고 연동형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이제 큰 뭐 죄악시하는 그런 논리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제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민으로서 대화를 해야지 양자택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고민점들을 갖다가 오히려 흑백 논리로서 치환시키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비례제도를 가지고 비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은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봐요. 4년 전에 그렇게까지 지고지순한 제도인 것처럼 해놨던 이 제도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요. 도로 회귀할 것이냐. 회귀하게 되면 그 자기네들 의석에 좀 도움이 될 거고 연동형 그대로 유지하면 다른 중소 정당들에게 뺏기고 그 국힘이 또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 확보하면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병립형 회귀를 원하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저는 더 강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지 자 이거 조만간 낸다고 하니까 이건 좀 빨리 지켜보도록 하고요. 빠른 결론이 내려져야 좀 그 소수당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그 무소속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관심 지역들 좀 볼까요? 최근에 서울 그 가운데서도 이 서울 마포 또 성동, 광진 이런 한강 벨트가 뜨거워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래픽 3개를 연이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 4년 전 총선 때 저희가 보면은 용산 한 군데만 빼고 민주당이 이때는 다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21대 총선, 20대 대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다 같이 봤을 때는 선거 때마다 좀 한강 벨트 그 표심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 때는 저 한강 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 그 오세훈 시장에게 많이 갔었던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 함께 보시죠. 내일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거 서울 지역만 본 겁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40대 41. 굉장히 팽팽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여당 거물급들이 이곳에 도전하겠다. 몰리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우리가 좀 착시 현상인데, 그러니까 험지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다 험지처럼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뭐 국회의원 현역만 놓고 보면 대부분 다 민주당이죠 서울은. 그런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아까 그래픽에서 봤듯이 한강 벨트는 그렇게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민주당에게도 그런 점이 있고 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사실 서울에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경기도로 이주를 했고 서울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소위 유권자 지형이 좀 바뀐 면도 있어요. 그리고 한강벨트는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소위 신강북의 새로운 부촌, 마포구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는 거지 아무데나 가는 건 아니다. 좀 그런 점에서 서울의 이 한강벨트는 역시 격전지가 될 거다.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근접한 곳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예. 국민의힘은 소위 한동훈 효과로 지지층의 결집이 뚜렷하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뭐 앞서 우리가 본 대로 사실은 이 공천 과정에서의 내분도 아직은 가라앉지 않았고 또 선거제 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은 아직 결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울 특히 수도권에서의 이런 그 여론은 네. 뭐 지금 40대 40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21대 총선 때는 여당이 뭐 이 지역에서 참패를 했지만 지금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되는 상황인데 특히 뭐 서울 중성동을 지역은 여당에서 지금 경선부터 본선 같은 그런 격전지가 됐어요. 네, 지금 세 분이 격돌을 하게 되는데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세 분 다 인지도도 예.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이 중량감 있는 인사들 세 분이 지금 네, 하태경, 이혜훈, 이영. 예. 네, 네. 그런 상황이라 네. 네. 좀 거기 한강벨트 중에서도 네. 그 성동 지역에 금호동, 옥수동 우리가 마용 부동산 얘기할 때 마용성 할 때 그 성동구가 바로 금호동, 옥수동을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호, 옥수동을 끼고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표심이 더 좀 그 좋게 나타나는 그게 이제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우리가 탈환할 수 있겠다 싶은 판단으로 이 예.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거기에 세 분이나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다가 지금 윤희숙 대 임종석 이렇게 네. 만약에 매치가 성사되면 여기도 굉장히 빅매치인데요. 빅매치죠. 그렇죠. 네. 중성동구 갑. 자, 오늘 설전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데 오늘 네. GDP 두고 또 설전이 벌어졌더라고요. 아, 뭘 두고요? GDP. 그래서 뭐 윤희숙 경제 전문가가 네. 임종석 전 실장을 좀 나무랬더라고요. 뭘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다. 어쨌든 그런데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이 매치가 성사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텐데 네. 저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비토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이제 다른 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은 그렇잖아요. 5년 네. 만에 정권을 내준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인데 이번 총선에는 그러면 불출마를 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좀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하면 조금 명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이 예전에 재선했었던 지역, 그다음에 저 지역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꿀 지역구기 때문에 저런 지역에 도전하는 거는 좀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매치가 성사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이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마이너스였다 하니까 기본 지식이 없다.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 태영호 대 윤건영 구도가 형성된 구로울도 관심 지역이죠. 두 사람 설전 듣고 오시겠습니다. 21대 총선의 시대 정신은 한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고여있던 고인물은 빼버리고 새로운 물, 새로운 피,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86 운동권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이 운동권 운운하면서 킬러 공천이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운동권 잡을 게 아니라 물가 잡고 경제 잡아야 됩니다. 그게 여당이 할 일인데 그런 공천이 진행이 된다면 한마디로 잡탕 공천이죠. 아무 맥락도 컨셉도 없는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하고요. 출마할 곳을 억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당 공천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당은 민주당 86 텃밭 지역에 지금 자객 공천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야당에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운동권 심판론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미 뭐 구도 전쟁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이거 굉장히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일단 뭐 큰 구도 차원에서 소위 중간 평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정권 심판론의 구도는 아직까지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뭐 1, 2천 표 차이 가지고
이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선거 전체가 정권 심판으로 가는 건 맞지만 서울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 아까 40대 40으로 나온 것처럼 여권의 지지층의 결집도에 비해서 야권의 결집도가 아직은 좀 미비한 이런 점들이 총선 때까지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4년 전 선거 때도 당시에 당시의 당대표도 소위 주사파 척결, 운동권 심판론 요거 가지고 총선 치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선에서 소위 말하면은 가장 중심적인 선거 슬로건이 될 수 있을까? 중도 확장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역대 소위 국민의힘 계열에서 선거를 치를 때 운동권 심판론 내세워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경선 국면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선에까지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동권 심판론을 띄우면서 공천까지 연결하는 이런 분위기를 지금 여당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 언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안민석 의원 지역구 출마 요청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어느 단계에서 논의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흘러가는 말로 된 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 본인과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전혀 협의가 안 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당 잔류를 밝히면서 왜 불출마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않겠다라는 게 그럼 출마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느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시던데 잔류하겠다면서 그 말씀을 하실 그때는 저는 아니 불출마라는 단어는 현역이거나 그 지역의 뭐 위원장이거나 이럴 때는 불출마지만 저분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는 조금 더 자신의 그 상황에 정확한 입장을 표현한 건데 그걸 갖고 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 걸 보고 불출마 선언이다. 아니 그런데 이제 당에서 뭐 지역구 이런 걸 나오는 것도 당에서 정말 이번 총선에 이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이번 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좀 맡기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면 유승민 의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 근데 지금 저 안민석 지역 이거는 전혀 협의가 안 된 그냥 누군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흘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이번 선거에서의 활용, 이거는 좀 찬성하시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된 입장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취약한 그 수도권이나 중도층, 무당층의 또 청년층에 굉장히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로 당이 쓰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수희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으면서 오늘 나이트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박정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한국과 사우디의 아시안컵 16강이 펼쳐집니다. 이제 경기 시작까지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YTN 취재기자가 카타르 도하의 경기장 중계석에 나가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봅니다. 양시창 기자. 네, 양시창입니다. 지금 양시창 기자가 있는 곳이 경기장 내부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곳은 오늘 경기가 열리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내부인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현지 해설진이 중계를 하는 중계석입니다. 이쪽으로 잠시 와보시면 경기장이 내려다 보입니다. 녹색 피치가 보이고요. 잠시 뒤에 이곳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몸을 풀 예정입니다.
지금은 경기 주최 측과 일부 언론 매체만 입장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도 경기를 가졌던 곳인데요. 김영권과 황희찬의 연속골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을 확정한 기분 좋은 장소입니다. 이번에도 두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16강전을 앞둔 우리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공개 훈련이 열렸는데요. 현장에서 본 우리 선수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한마디로 활기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기대 이하의 그 경기력을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우리 대표팀 분위기가 무거우면 어떡할까 걱정을 조금 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다행히 우리 대표팀 선수들 무척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이 크게 웃고 또 큰 소리를 내며 훈련 분위기를 뜨겁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허벅지 근육을 다친 문선민을 제외하고 25명의 선수 전원이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부상자들의 열애 없이 모두 같은 훈련에 임했다는 건 16강을 앞두고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김진수와 황희찬이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두 선수 모두 어제는 정상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정확한 선발 명단은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공지되겠지만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당시 이곳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황희찬과 김영권의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어제 공식 기자회견에 나온 김영권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선전에 나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량 실점은 분명히 안 해야 되는 거는 저희 선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잘 준비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팀 감독과 선수들이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느 경기보다 외신들 관심이 뜨거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아시안컵 16강 최고의 빅매치로 이 한국과 사우디전을 꼽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는 이 아시아 축구 두 거인이 만났다고 이번 경기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우승 후보 전력으로 손색 없는 두 팀이 16강에서 맞붙는 데다 클린스만과 만치니 이 양팀 감독도 선수 시절부터 감독까지 이 이른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스타 감독이어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말레이시아의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조 2위로 진출한 점도 기자회견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클린스만 감독이 말레이시아전 실점 상황에 미소를 짓는 장면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죠. 우리가 16강에서 일본을 피하려고 일부러 말레이시아전에서 비긴 게 아니냐는 외신 기자들의 도발적인 질문이 감독에게 집중되면서 기자회견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앞서도 수차례 일본을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의견을 밝혔던 클린스만 감독이지만 어제는 다시 한번 논란에 대해 자세히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y smile was because I saw it coming. Because it was a game where we had 85% possession, 30 corner kicks, many chances, and did not end up to make another goal. 네, 클린스만 감독 예기치 않은 논란까지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제 경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축구대표팀 선수들도 또 클린스만 감독도 16강전에서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이곳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3%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상향 조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덕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5%, 중국도 5.2%에 이르렀습니다.
We expect that resilience to continue into 2024. At the same time, inflation is coming down. Labor markets continue to be resilient. IMF는 세계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올해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 전망치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0.6%포인트 상향한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를 전망했습니다. 반면 독일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도 0.5% 성장에 그치는 등 유로존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면서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This resilience with growth hovering around 3%, both last year and expected over the medium term, that's much lower than previous kind of global average growth rates, which were about 3.8%. IMF는 다만 적기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충과 구조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립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고 로이터 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십 대책의 후속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내일부터 입법 행정 예고합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율이 60% 이상 돼야 했는데 개정안은 60%로, 재정비 촉진 지구는 50%로 완화됩니다. 공유 토지는 원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공유자 4분의 3의 동의로도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1.5룸이나 2룸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또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는데 개정안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확장은 금지됩니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분양이 모두 줄었고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당장 몇 년 뒤 공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주택 공급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후행 지표인 착공과 분양 실적이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누적된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38만 8천여 가구로 전년 대비 25.5%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지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지난해 누적 착공 물량 역시 1년 만에 45% 넘게 급감한 20만 9천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아파트 착공 물량은 43% 줄었고 급기야 지난달 서울에 착공된 아파트는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누적 분양은 19만 2천여 가구로 한 해 만에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고금리로 수요가 위축이 돼 있어서 집값에 당장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내년에는 금리가 체감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연일 치솟는 분양가에 미분양 주택은 10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1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4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3만 8천 건에 그쳐 부동산 시장 침체기였던 지난해 초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부동산 분양가 같은 것도 올라가고 건설 비용 올라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지금 얼어붙고 있어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부동산 시장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의 일십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다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내일부터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상,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아직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종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증명으로 대폭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온 300여 개 사무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6년까지 3년간 1,500여 종의 행정서비스를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합니다. 당장 오는 4월에 난임 부부 수술비와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사라집니다. 연말까진 고용장려금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발급하는 행정민원 서류가 7억 건 이상, 정부는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시중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은 상품 판매 은행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국회 소통관 로비에 갈색 서류 봉투 더미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탄원서입니다. 3년 전 이맘때 12,000선 고점을 찍고 최근 5,000선 안팎까지 미끄러진 홍콩 H지수. 만기 도래와 함께 반토막 이상 손실을 보게 된 가입자들은 은행의 책임을 엄히 물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ELS 가입을 유도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 날 일 없다. 금리는 높고 안전한 상품이다. 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 기만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나아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도 따져봐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암행점검을 매년 하고 있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암행점검은 딱 한 번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 주가 연계증권 ELS는 이처럼 주가나 지수 움직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애초 은행이 판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루 앞서 국회 정무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고 금융당국 수장들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하겠습니다. 시중 은행들도 자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해 홍콩 ELS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한 겁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 최근 고공행진하며 제2의 홍콩 ELS 사태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9년 파생 결합펀드 사태 당시 은행 요구로 글로벌 5대 지수 ELS 판매를 열어두었던 것이 또 다른 손실 사태를 맞으며 원점 검토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이 수수한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히 확보된 점,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두 사람이 통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기아 구단을 후원하는 커피 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감독이 선수단 유니폼에 부착하는 견장 광고를 업체 측에 제안하고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2022년 7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김 전 감독이 커피업체 회장에게 수표로 6천만 원을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애인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 가학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대화 도중 느닷없이 손찌검을 시작합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피해자 B씨가 26살 남성 A씨의 폭력에 시달린 건 지난해 7월.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씨를 오피스텔에 닷새 동안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밀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B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이 A씨의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심리적으로 억눌린 상태에서 A씨의 보복이 두려워 강요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약하죠. 처분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피해자 측은 원하지 않는 가해자의 공탁금까지 유리한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망 사고 1심 선고에 피해자 유족들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가해자인 신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 신모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추가 기소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 측이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 청학동에 있는 무인 점포에서 여성 2명이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식료품 수십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가게 CCTV에는 그제 오후 5시 50분쯤부터 10분 동안 여성 2명이 바구니에 식료품을 채운 뒤에 계산하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주가 30만 원가량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며 CCTV 등을 토대로 여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쯤 북측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28일에 이어서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최근 마약 사범 증가로 인한 병영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 검사를 받는 인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고도 비만이나 난시 같은 신체 질환으로 인한 신체 등급 기준은 낮아져서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 판정 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 검사 대상자는 전원 마약 검사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는 인원에 한해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마약 종류도 필로폰, 코카인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을 더한 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병역법 개정은 최근 마약 사범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군에서도 지난 2020년 9명 수준이던 마약 사범이 2021년엔 20명으로 2022년 3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8개월 사이에만 26명이 붙잡혔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상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중증도가 높은 정신과 신체 등급 5에서 7급만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경증인 4급으로까지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처럼 병영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 투여 등의 기준은 높아진 반면 다른 질환의 신체 등급 기준은 완화돼 입영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우선 체중은 체질량 지수 35 이상의 고도 비만, 16 미만의 저체중이면 4급 보충역을 받던 기준이 40 이상, 15 미만이어야 받도록 바뀝니다. 난시와 평발, 척추측만증도 기존에 보충역 대상이었던 인원도 바뀐 기준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뇌전증과 같은 특정 질환은 주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는지도 검증해 질환을 가장한 병역 면탈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방부는 개혁신당이 경찰과 소방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복무를 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여성 징병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은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연설한 외무상은 11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새해 국정과제를 밝히는 시정방침 연설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총리. 한국은 국제적 과제 대응에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를 기초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とは윤大統領との信頼関係を礎に幅広い連携をさらに拡大深化させるとともに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새해에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뒤이어 연설대에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이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な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きます。 기시다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 외교 연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한 이후 일본 외무상이 연례 외교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은 11년째입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도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겠다며 등재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외무상의 관방장관까지 군마현의 조선인 추도비 철거는 지자체 결정이고 재판소 판결로 확정됐다며 뚜렷한 입장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그리고 강제 동원 부정과 같은 역사 왜곡이 이어진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는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논의하려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이자 법안으로는 9번째 행사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데 이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2구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함께 추모 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안 의결 뒤 곧바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나지 않아도 먼저 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법무부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좀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와 병가로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사로 인해 신체나 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는 치유휴직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들을 지원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계획입니다. 참사 당시 구조 수습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합니다. 또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추모 시설을 세웁니다. 12구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추모에 온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이태원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찾습니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12구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세부 내용은 유가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가 제2요구안을 의결하자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부 청사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진상규명 없는 지원을 필요 없다면서 정부의 보상 방안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경찰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 다시 말해 거부안이 의결되자 분노한 유족들이 정부 서울청사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폭풍을 했어? 유족과 법률 대리인 측은 정부가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원하더라도 영장은 검찰과 법원을 거치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등 중립성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이 조사위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 또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삭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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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조사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말에 대해서도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만 밝혔다며 실제 참사가 벌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거부하겠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자지원위원회 보상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유족들은 특별법이 재의결 절차를 거치는 만큼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가결을 위해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에서 배제될 현역 의원들에게는 이번 설 명절이 전혀 달갑지 않을 듯합니다. 여야 모두 연휴 전후로 대상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예비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 후보자 면접 등 심사 일정을 확정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된 경우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도덕성 기준 강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자연스레 면접과 당무감사, 교체 여론조사 등을 모두 합한 현역 의원 컷오프 지수 결과도 연휴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 7명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고 하위 10%에서 30%는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입니다. 현역 컷오프 지수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여론조사 끝났으니까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의도되지 않았지만 한 발 먼저 공천 작업에 들어간 민주당은 시기가 더 이릅니다. 사실상 컷오프 가능성이 큰 현역 하위 20% 명단이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되는 종합심사와 결과 발표 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 윤곽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가 다수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고조되는 개파 간 신경전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친문 대 친명으로 격화되는 것을 그분들도 원치 않아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빠지는 거는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은 세계 세력으로 재편된 제3지대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호 3번 효과를 노리고 영입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각 세력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 높은 여야 인사들이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에서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야당이 압승했지만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이긴 곳이라 승부 예측이 힘든 핵심 격전지로 꼽힙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총선까지 70여일 남은 데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 결과도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경쟁의 막은 벌써 올랐습니다.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5개 자치구에 9개 지역구가 몰린 한강벨트가 특히 뜨겁습니다. 서초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중구 성동구 갑에 86그룹 대표주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자 4월 10일 날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전혀 기조를 수정할 생각이 1도 없는 이 정부의 폭주를 힘으로 멈춰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불을 놓으면서 이른바 운동권 대 경제통 대결 분위기가 일찌감치 조성됐습니다. 과거를 짚고 과거의 시대를 보내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생각의 전쟁을 국민들 앞에서 아주 멋있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버티고 있는 바로 옆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더 치열합니다. 같은 당에서 정호준 전 의원이 내부 경쟁자로 나섰고 여당에선 부산 지역구를 포기한 삼선의 하태경 의원과 이해훈 전 의원 그리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광진을에선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해 쓴잔을 마신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신환 전 의원이 대리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도 높은 인사들의 도전이 잇따르는 건 한강벨트가 이번 총선에 희비를 가를 주요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인근 지역에서 먼저 승기를 잡으면 수도권 전반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서입니다. 여야 모두 해볼 만한 곳이란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 때는 9곳 중 8곳을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창 진행 중인 공천 심사가 끝나야 여야 주자들의 최종 대진표는 확정됩니다. 한강벨트를 놓고 뺏으려는 쪽과 지키려는 측의 공방전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링에 오를 선수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힘을 합쳐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거듭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 분위기를 겨냥한 듯이 민주당은 당무 개입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 직후 개인 일정을 소화하러 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음 날엔 당사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꺼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한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기류와 보조를 맞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20년 지기 윤 대통령과의 확전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가 됐던 현안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공천은 당이 한다는 것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걱정이 전달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 생각은 분명하고 제 생각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당정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이슈를 총선 화두로 띄우려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한 건 당무와 총선에 개입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거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이어가는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까지 묶어 쌍끌이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함정 취재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한번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감찰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대검이 청구한 정직 처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구부장이던 김상민 검사는 지난해 9월 추석 때 지역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검사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곧장 사직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강행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며 후퇴 없는 정치권 입성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만일에 지금 이런 신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하거나 한다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했고 대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최고 징계인 해임 처분 권고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 징계 가운데 감찰위가 이례적으로 대검의 청구보다 2단계나 높은 징계를 권고한 건 김 검사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검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는 함께 중징계가 청구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를 권고했습니다. 여당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했다는 박 검사의 경우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계속 근무하기로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두 검사의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김 검사가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확정받으면 총선 출마와는 별개로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당장은 공석이라 징계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서 이 위원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8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해서 국민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사유를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서 연이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 법원이 윤 대통령 발언은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치 않아 MBC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보류했던 안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의견 진술 대상이 된 방송사는 MBC를 비롯해 KBS와 SBS, YTN 등 지상파와 보도 전문 채널, 종합 편성 채널 등 모두 9곳입니다. 전국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한 심의를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방송심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의 원칙이었습니다. 왜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비판 보도를 국민의 눈과 귀로부터 분리시켜버리겠다는 것, 본질은 그것입니다. 방송심의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권에 의한 국가 검열을 자행하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보복, 시비자행, 방심위원 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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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낚싯줄에 걸린 새끼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앞서 첫날 작업에서 꼬리 뒤로 이어진 낚싯줄은 끊어냈는데 몸통을 파고드는 낚싯줄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새끼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에 몸에 감긴 낚싯줄을 끊기 위해 작은 배가 접근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지만 돌고래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여 쉽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제거 작업은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종다리 몸에 감긴 낚싯줄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종다리는 지난해 11월 주둥이 오른쪽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고 몸통과 꼬리에 낚싯줄이 감긴 채 목격됐습니다. 제주 돌고래 긴급구조단은 구조작업 첫날 꼬리 뒤로 이어진 낚싯줄 2.5m가량을 제거했는데 종다리 발견 석 달 만입니다. 몸통을 감고 있는 낚싯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영을 할 때마다 살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단은 돌고래와 구조 인력 모두가 다칠 수 있는 포획 대신 장대를 이용해 낚싯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그 낚싯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이렇게 이제 장대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간 뒤에 낚싯줄을 끊어주는 것, 이거의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종다리는 꼬리에 묶인 낚싯줄 제거 이후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등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운동성이 훨씬 더 생긴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엄마랑 붙는 시간이 조금 덜했다면 지금은 엄마랑 같이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 바다 날씨가 나빠 구조단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 낚싯줄 제거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구조단은 종다리 몸통에 감긴 낚싯줄을 제거한 뒤 관찰을 통해 낚싯바늘 제거에 나설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벌꿀 제품을 천연 벌꿀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섞은 제품인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보다 치료제 성분이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승용차 트렁크에 담긴 상자에서 벌꿀 제품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압수된 건 사탕처럼 낮게 포장한 벌꿀 제품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온 겁니다. 업자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상점을 열고 남성 건강에 좋은 천연 벌꿀이라고 광고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발기부전 치료제의 범벅이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석했더니 벌꿀 한 포에 들어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전문의약품 한 알보다 무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천연 벌꿀이 아니라 고함량 발기부전 치료제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은 발열이나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이 이제 발열이라든지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 호소하니까 판매자는 면역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정상 반응이다라는 식으로. 이 제품은 미국 FDA에서도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식약처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판매하는 업자들을 일일이 차단했는데도 아름아름 판매는 계속됐습니다. 한번 산 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해서 검색을 하면 제가 글을 내렸는데도 옛날 그 이력이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이들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판매한 양은 3,300여 상자, 수입가보다 10배 부풀려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개인이 먹을 음료수나 커피를 직구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다가 3년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한반도에 자생하는 것이 확인된 생물이 6만 종을 넘어섰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록된 생물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6만 10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과학원이 개관했을 때에는 확인된 한반도 자생생물이 3만 종에 못 미쳤습니다. 이후 자생생물 조사 발굴 사업과 문헌 조사가 꾸준히 진행돼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록된 생물이 1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죠. 올해 정시 모집에서 대학을 채우지 못한 학교의 97%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었습니다. 대학들은 학과 구조조정에 나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관심을 쏟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전국의 35개 대학 163개 학과가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에 있는 한 곳을 빼고 나머지 34곳은 모두 지방 소재 대학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서 미달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시 모집 미달 학과도 163곳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 학과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부산 등 5곳에서는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경쟁률 0%인 학과는 지난해 26곳으로 올해보다 더 많았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학과가 폐지되거나 외국 학생 선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작년도에 지원자가 없었던 대학들은 학과 폐지, 학과 통폐합, 또 학과 선발에서 학부 선발로 전환한다라든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실제로 지방 소규모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총장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 모집을 최대 관심사로 꼽았고 줄어드는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는 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취업시키고 그 지역의 정주까지 할 수 있는 취업률이 낮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이공계 학과도 지방대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대학마다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편중이라는 근원적 문제 해결 없이는 반전을 노리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8곳이 앞으로 무전공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는 재정지원평가 시에 무전공 비율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가산점은 주겠다고 한 만큼 변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전형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무전공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대학 혁신 성과급을 주겠다는 방침은 철회했지만 방향은 분명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혁신 성과 평가 시 정성평가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교육체제, 학사구조 개편 정도를 살피고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가산점도 최대 1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절대 저희가 이 자율전공 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국내 4년제 대학 대다수도 결국 무전공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35곳 가운데 77%가 무전공 입학 정원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교육부가 밝힌 25% 목표에 따르기보다는 대학과 계열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고려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문과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무전공 확대 반대 주장도 거셉니다. 무학과 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대학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무전공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수도권대 원하는 과에 진학하는 대신 수도권 무전공 학과를 택해 지방대는 더욱 힘들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업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매출 비중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등 유통업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17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온라인 부문의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나 성장한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요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사상 처음으로 앞지른 겁니다. 소비자들이 최근 몇 년 오프라인 매장을 좀 찾았었는데요. 작년 한 해의 경우는 다시 이제 온라인 구매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온라인 쇼핑이 낯설었던 노년층도 새벽 배송 같은 편리한 서비스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의점 매출 비중이 백화점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1인 가구는 도심의 교통 편리한 곳에 살기 때문에 거주 공간도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단순히 쇼핑만이 아닌 소비자들이 여유롭게 머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잇따라 거치며 소비 변화 흐름이 더욱 빨라진 가운데 생존을 위한 유통업계의 전략에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률이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전국 이동자 수가 612만 9천 명으로 1974년 530만 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2%로 197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20대 인구는 줄고 있는 데다 주택시장 침체, 교통망 발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인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노인에게 주변 시세의 30에서 85%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살 이상 무주택 1인이나 부부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민간은 주변 시세 75에서 85% 이하 수준, 공공은 30에서 5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원룸형 주택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청년 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세대 다가구에 있는 그 규모 작은 거라든지 비슷한 규모의 시세를 확인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는 일반 분양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주로 시 외곽에 있는 기존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다르게 역세권이나 2, 3차 종합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합니다. 도심 내 역세권, 의료시설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일종의 보급형 실버타운과 유사한 개념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시는 내년까지 3천 가구 정도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많은 곳은 한 사업지에 900가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첫 입주가 목표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 축구계의 옛 수장이 공개 재판에서 15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한때 축구 굴기를 꿈꿨던 중국은 고질적인 부패 속에 최악의 성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2월 낙마한 천 쉬이안 전 중국 축구협회 주석이 법정에 섰습니다. 1심 공개 재판에서 지난 13년 동안 150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혐의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非法收受他人给予的财物共计折合人民币8103万余元。最后陈述，当庭表示认罪悔罪。 여기엔 약 3억 7천만 원을 받고 리티에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발한 비리도 포함됐습니다. 본전을 찾기 위해서인지 리 전 감독도 돈을 받고 실력 미달의 선수 4명을 국가대표로 뽑았습니다. 결국 재작년 11월 꼬리가 잡히면서 중국 축구계에 대대적인 사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뛰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까지 승부 조작에 연루될 정도입니다. 为了要取得成绩，找裁判做工作，收买对方球员、教练，有的是俱乐部找俱乐部的。 비리로 얼룩진 중국 축구의 성적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도 2무 1패로 탈락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1승도 못한 건 48년 만이고 한 골도 넣지 못한 건 처음입니다. 카타르와 마지막 경기마저 1대0으로 패하자 중국 응원단조차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한때 축구 굴기를 꿈꾸며 전폭 지원했던 시진핑 주석도 앞서 이렇게 실망감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不敢肯定他们的这个水平，有起伏，有起伏。 시진핑 집권 3기 반부패 투쟁의 칼끝은 축구계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공안에 이어 군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3월의 초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는 종일, 경북과 전북, 광주는 한때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세종과 충남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에는 최고 30mm, 다른 지역에는 5에서 10mm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는 비가 내리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0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아 많이 춥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